이게 우리 우리는 늘 땅이라고. 가난하다고 믿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얼마짜리 정확히 말하면 거야. 아버지가 대체 이걸 그렇게 어떻게 숨기고 가르쳤습니다. 계셨던 거예요? 돈 없다. 우리 집은 가난해.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새 옷을 사달라고 하면, 학용품을 사달라고 하면, 친구들처럼 맛있는 걸 먹고 싶다고 하면 돌아오는 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허리를 굽히고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손톱 밑은 언제나 검은 때가 껴 있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 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살던 집은 30년 된 낡은 연립주택이었어요. 겨울이면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온 집안이 꽁꽁 얼었고 여름이면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었죠.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고 마루는 삐걱거렸습니다. 화장실 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이사 가면 안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어요. 이사는 무슨, 여기라도 있을 곳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때 아버지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너무나 지쳐 보였거든요. 아버지의 옷차림도 늘 같았어요. 낡은 작업복 2벌을 번갈아 입으셨죠. 겨울 코트는 10년 넘게 같은 걸 입으셨는데 소매 끝은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종종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승용차를 타는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냄새나는 작업복을 입고 버스를 타셨거든요. 가족 외식이라는 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였어요. 그마저도 동네 값싼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씩 먹는 게 전부였죠. 다른 집은 맨날 치킨 시켜 먹던데 동생이 투덜거리면 아버지는 눈빛만 날카로워졌어요. 남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거야. 그런 아버지가 정말 돈이 없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야 할 때였죠. 아버지는 별말 없이 병원비를 냈어요. 수술비가 몇백만 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돈이 어디 있어? 하고 물으면 빌려온 거다 하고 대답하셨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죠. 아버지,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해요? 학자금 대출 받아라. 내가 나중에 갚으면 돼.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가 등록금을 내주는데 저는 빚을 져야 한다는 게 서럽더라고요. 대학교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거든요.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5만 원, 10만 원 주실 때는 마치 큰 돈을 주는 것처럼 아껴 써라 하고 신신당부하셨죠. 취업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월급을 받고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려 했는데 거절하셨어요. 내 돈은 내가 모아라. 나는 괜찮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은 낡은 옷을 입으시고 똑같은 일을 하셨죠.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예물가, 예단가, 결혼준비금 모두 제가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어요. 친구들은 부모님이 도와주시는데 저는 혼자서 다 준비해야 했죠.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그때 아버지가 우신 걸 처음 봤어요. 신혼집도 전세금을 제가 마련해야 했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고 직장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 그래도 모자라서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집주인한테 사정했죠. 다른 집 아들들은 부모가 집도 사준다는데 아내가 한번 푸념했는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산 비용, 육아용품, 분유가까지
모든 게 제 몫이었죠. 친구들은 부모님이 손자, 손녀 낳았다고 용돈도 주시고 육아용품도 사주시는데 우리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버지가 정말로 돈이 없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였죠. 동네 아저씨가 사업이 망해서 어려울 때 아버지는 몇백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아버지, 우리도 어려운데 왜 남한테 돈을 빌려줘?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그때 아버지의 지갑에서 현금 뭉치를 본 것 같은데 착각인 줄 알았어요. 친척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갈 때도 그랬어요. 부조금을 넉넉하게 내시더라고요. 평소에는 한 푼도 안 쓰시면서 그런 때는 후하셨죠. 체면은 지켜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아버지는 70세까지 일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힘들다고 하시는데도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죠. 일 그만두고 쉬세요, 아버지. 놀고 먹을 돈이 어디 있나?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병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입원했을 때 일이에요. 병실에서 간병인 할머니와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식들한테는 돈 없다고 하지만 사실 좀 모아둔 게 있어. 그럼 왜 자식들한테 안 주세요? 주면 버릇 없어져. 고생해봐야 사람이 돼. 그때는 아버지가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평생 가난하다고 하신 분이 갑자기 돈을 모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아버지의 마지막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자주 입원하셔야 했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병원비는 내가 낸다고 고집하셨어요. 어디서 그 돈이 나오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셨죠.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버티셨어요. 가끔 의식이 돌아오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아버지는 결국 그해 2월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걱정하시는 눈빛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가난하다고 하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셨구나. 장례식장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버지와 일했던 분들, 동네 분들, 친척들까지. 다들 아버지를 좋은 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아버지를 화장장으로 모시고 가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걸 잊지 말자. 나도 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 살아가자.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곧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 가난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아니 아버지가 철저히 숨기고 계셨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장례 후 집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줄만 알았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왜 평생 가난하다고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고생을 시키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죠. 그리고 아버지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으셨던 게 무엇인지도요.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아버지 방을 정리할 마음이 생겼어요. 형과 저, 그리고 누나 셋이서 함께 했죠. 30년 넘게 사신 방인데도 정말 소박했어요. 낡은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오래된 이불장이 전부였거든요. 정말 검소하게 사셨네.
누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똑같은 작업복만 가득했고 서랍에는 낡은 지갑과 몇 장의 가족 사진뿐이었어요. 책상 서랍도 마찬가지였죠. 볼펜 몇 자루와 낡은 수첩,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별로 정리할 것도 없네. 형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불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뭔가 묵직한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갈색 종이 봉투인데 테이프로 꽁꽁 봉해져 있었어요. 겉면에는 아버지 필체로 중요한 서류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뭘까? 저희는 서로 얼굴만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하실 만한 서류라면 보험 증서나 통장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봉투를 열었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게 토지대장이었어요. 이게 뭐지? 형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토지대장에는 아버지 성함과 함께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우리가 사는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경기도 어느시 농장동 산 몇 번지.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었어요. 봉투 안에는 그런 토지대장이 한 장이 아니었어요. 10장, 20장. 세어보니까 총 26장이 있었어요. 전부 다른 지역, 다른 집안의 땅들이었죠. 그리고 모든 소유자 명의는 우리 아버지였어요. 이게 진짜야?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희는 다들 멍하니 서류만 바라봤어요. 평생 가난하다고 하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계셨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토지대장 밑에는 등기권리증이 있었어요. 26장의 토지대장에 해당하는 등기권리증들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발급일자를 보니까 가장 오래된 건 30년 전, 가장 최근 것도 10년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조금씩 땅을 사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이런 땅을 사신 거지? 형이 중얼거렸어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서류 맨 아래에는 아버지가 직접 쓰신 메모가 있었어요. 각 땅의 구입 시기와 구입 가격, 그리고 현재 시세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꼼꼼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기록이었죠. 여기 보세요. 누나가 한 장을 가리켰어요. 경기도의 어느 땅인데 아버지가 30년 전에 평당 5만 원에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메모에는 현재 시세가 평당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40배가 오른 거였죠. 이거 진짜 맞나? 저는 인터넷으로 그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 봤어요. 아버지가 적어 놓으신 가격과 거의 비슷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올랐을 수도 있었죠. 그 지역이 최근에 개발지구로 지정됐거든요. 하나씩 계산해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가장 작은 땅도 현재 시세로 5억 원이 넘었고 가장 큰 땅은 20억 원이 넘었어요. 전체를 합치면 감히 계산하기도 무서울 정도였죠. 이게 도대체 얼마야? 형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었어요. 저희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최소 150억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정도였죠. 만약에 개발이 더 진행되면 200억, 300억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대한 땅 부자셨다고? 누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가난하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푼도 안 쓰시면서 사실은 이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땅을 사실 수 있으셨을까? 평생 허리 굽혀 일하시면서도 이렇게 큰 돈을 모으실 수 있었을까? 저희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메모를 보니까 답이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는 월급의 80%를 저축하고 계셨어요. 저희에게는 가난하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거의 모든 돈을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조금씩 땅을 사 모으신 거였죠. 월급의 80%를 형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월급의 20%로만 살아오신 건가? 생각해 보니까 맞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지, 왜 우리에게도 절약을 강조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메모를 더 읽어보니까 아버지의 투자 철학도 알 수 있었어요. 개발 예정지 주변에 저렴한 땅을 미리 사둔다. 10년, 20년은 기다린다. 급하게 팔지 않는다.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이 땅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된다. 그 순간 저희는 모두 울었어요. 아버지가 왜 평생 우리에게 가난하다고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돈을 안 주셨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아버지, 누나가 서류를 꼭 껴안으며 울었어요. 왜 이렇게 혼자서만 고생하셨어? 아버지가 평생 월급의 80%를 저축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는 아버지가 가난해서 우리에게 돈을 못 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참고 계셨던 거예요.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은행 통장 사본들이었는데 여러 은행에 걸쳐 총 30억 원 넘는 현금도 있었어요. 땅뿐만 아니라 현금도 엄청나게 모아두셨던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 통장이야?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통장 사본을 보니까 아버지가 매달 꼬박꼬박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고 계셨더라고요. 30년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손수 쓰신 편지가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라고 시작되는 편지였죠.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서류들을 발견했을 것이다. 놀랐을 것이고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왜 아버지가 이런 걸 숨겼는지 궁금할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너희들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노력하지 않게 된다. 고생을 하지 않으면 진짜 인생을 모르게 된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살아갈 힘이었다. 이제 너희들은 충분히 컸다. 스스로 살아갈 줄 안다. 이 땅들과 돈은 너희들이 더 크게 꿈꿀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편지를 읽으면서 저희는 더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거든요. 아버지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그제야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겉으로는 가난한 노동자였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투자자이자 깊은 철학을 가진 교육자셨던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이렇게 큰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 땅들은 어떻게 나눠 가질까? 팔아야 할까? 그대로 두어야 할까? 갑자기 생각해야 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아버지의 자식인데 누가 어떤 땅을 가져야 할까? 현금은 어떻게 나눌까? 아버지는 분명히 좋은 뜻으로 이런 재산을 모아두셨는데 자칫하면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하지? 누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지만 동시에 가족의 화합을 위협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했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서 차근차근 정리해보자고 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속 절차에 대해 상담도 받았고 세무사한테 상속세 계산도 의뢰했어요. 그런데 상속세 예상 금액을 들었을 때 저희는 모두 깜짝 놀랐어요. 무려 60억 원이 넘더라고요. 180억 원 정도로 평가된 전체 재산에서 공제 금액을 빼고 나니까 그 정도가 나왔어요. 60억 원을 어디서 구해? 형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땅과 현금을 다 합쳐도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건 30억 원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땅을 팔아야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죠. 땅을 좀 팔아야겠네.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형의 반응이 달랐어요. 잠깐, 왜 땅을 팔아?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건데. 그럼 상속세는 어떻게 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잖아. 그때부터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부 땅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고 나머지를 형제들이 나눠 가지자고 했어요. 하지만 형은 땅을 하나도 팔지 말고 모두 보존하자고 했죠. 넌 모르겠지만 이 땅들은 앞으로 더 오를 거야. 형이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특히 이 땅은 3년 후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그럼 지금의 2배는 오를 거야. 형의 말도 맞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당장 60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거였죠. 형, 대출 이자만 해도 연간 몇억 원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 땅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충분히 갚을 수 있어. 누나는 또 다른 생각이었어요. 나는 현금으로 받고 싶어. 왜? 땅은 관리하기가 어려워. 세금도 내야 하고 임차인들 문제도 처리해야 하고. 나는 그런 거 몰라. 저희는 매일 만나서 이 문제를 놓고 싸웠어요. 각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형은 모든 땅을 보존하자고 했고, 누나는 현금으로 나누자고 했고, 저는 일부만 팔자고 했어요. 그럼 땅을 세 덩어리로 나눠서 각자 가져가면 되잖아. 형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땅마다 가치가 달랐거든요. 어떤 땅은 20억 원짜리고 어떤 땅은 5억 원짜리였어요. 그럼 가치가 비슷하게 나누면 되잖아. 어떻게 나눠? 이 땅은 3년 후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럼 더 비싸진다는 거 아니야? 그건 불확실한 거잖아. 지금 당장의 시세로 나누자. 문제는 모든 땅이 미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어떤 땅은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서 몇 년 내에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았고 어떤 땅은 당분간 그대로일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의 재산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 있었죠. 더 큰 문제는 형이 부동산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자신이 가장 좋은 땅을 고르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부동산을 제일 잘 아니까 내가 골라서 나눠줄게. 그 말에 누나와 제가 반발했어요. 왜 형이 혼자 고르는데? 우리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제비뽑기로 할까? 차라리 그게 낫겠네. 한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싸웠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서로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는 그렇게 화목했던 저희가 유산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다니 정말 씁쓸했어요. 상황이 더 복잡해진 건 각자의 배우자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형수는 형편에 당연히 제일 큰 형이 많이 가져야지라고 했고 제 아내는 평등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누나의 남편은 현금으로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쓰자고 했고요. 가족 문제에 외부 사람들이 왜 끼어들어? 형이 화를 냈어요. 외부 사람이 누구야?
우리도 가족이야. 형수도 지지 않았죠. 그렇게 배우자들까지 합세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누나였어요.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 아버지가 우리 좋으라고 남겨주신 건데 왜 이게 싸울 이유가 되는 거야? 누나가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유산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어요. 한편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상속세 납부 기한은 점점 다가오는데 저희는 아직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였어요. 세무서에서는 연락이 와서 빨리 신고하라고 했고 변호사 선생님도 더 늦기 전에 결정하라고 했어요. 이러다가 가산세까지 물게 생겼어. 제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그럼 일단 땅 몇 개만 팔아서 세금부터 내자. 안 돼.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땅인데 어떻게 함부로 팔아? 형은 여전히 반대했어요. 그러던 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셨던 땅 중 하나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과거에 그 땅에 공장이 있었는데 토양 오염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였죠. 이거 정화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 대략 1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환경 컨설팅 회사에서 나온 견적을 보고 저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20억 원짜리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화 비용을 빼고 나면 10억 원밖에 남지 않는 거였어요. 이런 걸 누가 가져가? 누나가 물었어요. 나는 싫어. 관리하기도 복잡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환경 오염 문제가 있는 땅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럼 이 땅은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제가 제안했는데 형이 또 반대했어요. 잠깐만, 이 땅도 정화만 하면 나중에 크게 오를 수 있어. 그 나중에가 언제야?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모든 땅마다 의견이 갈렸어요. 좋은 땅은 모두가 갖고 싶어 했고 문제가 있는 땅은 아무도 안 가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평한 분배가 불가능했죠. 결국 저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모든 땅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받았어요.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께 법적으로 공정한 분배 방법을 물어봤죠. 하지만 그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전문가들의 평가와 저희의 생각이 달랐거든요. 특히 미래 가치에 대한 예측은 전문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놨어요. A 땅은 3년 내에 2배로 오를 것, B 땅은 당분간 현상 유지, C 땅은 리스크가 있어서 가치 하락 가능성.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전망이 나오니까 저희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쯤 저희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이 문제만 얘기했고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갔어요. 형은 저와 누나가 자신을 견제한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형이 혼자 이득을 보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누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가 구체적인 분배 방법을 정해 놓으셨다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분배 방법을 일부러 정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하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저희가 화목하게 잘 나눠 가질 거라고 믿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무 순진하셨어. 형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사람이 돈 앞에서는 다 달라진다는 걸 모르셨나 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희가 정말 돈 때문에 가족애를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가장 힘든 건 명절이나 기념일 때였어요. 예전에는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만날 때마다 어색했어요. 상속 문제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게 됐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어려워졌어요.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때문에 삼촌이랑 왜 안 만나? 제 아들이 물어봤을 때 정말 답하기 어려웠어요. 아이에게 어른들의 돈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결국 저희는 1년 가까이 이 문제로 씨름했어요. 변호사도 3번 바꿨고 부동산 전문가도 여러 명 만났어요. 가족 상담사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었죠. 그런데 상황이 더 복잡해진 건 주변 사람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친척들은 왜 이렇게 오래 끌어? 하고 핀잔을 줬고 동네 사람들은 저 집 형제들이 유산 때문에 싸운다더라 하고 수군거렸어요. 특히 아버지의 형, 우리 큰아버지가 나서기 시작한 게 문제였어요. 내가 중재해 줄게 하면서 끼어들었는데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큰아버지는 형 편을 들었고 그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됐어요. 큰아버지까지 왜 개입하세요? 제가 항의했을 때 큰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내 동생이 평생 모은 재산인데 내가 신경 안 쓸 수 있나? 하지만 저는 가족 내부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희는 점점 지쳐갔어요. 아버지의 소중한 유산이 가족을 화목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갈라놓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우리를 위해서 모아두신 재산이 이렇게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느 날 누나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 모습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는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셨는데 저희는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진짜 물려주고 싶으셨던 건 땅이나 돈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이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걸 깨닫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아픔이 필요했어요. 전환점은 아버지 일주기 때였어요. 저희는 무덤 앞에서 마주 앉았는데 서로 얼굴 보기가 어색했어요. 1년 동안 유산 문제로 싸우면서 가족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었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누나가 먼저 무덤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좋은 뜻으로 남겨주신 건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싸웠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형도 울컥했어요. 우리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형이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우리 화목하게 살라고 남겨주신 건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원수가 될 뻔했네. 그날 저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했어요. 각자 왜 그렇게 고집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털어놨죠. 형은 큰아들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했어요. 누나는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당장 현금이 필요했다고 했고요. 저는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였고요. 결국 우리 모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았구나. 누나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 모두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저희는 아버지가 살던 집에 모여서 밤새 이야기했어요. 어릴 때 추억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삶,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까지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형이 말했어요. 월급의 80%를 저축하시면서도 우리한테는 티 하나 안 내셨잖아. 그러게요. 우리는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부자셨네요. 저도 맞장구 쳤어요.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읽어보니까 더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큰아들에게는 책임감을, 둘째에게는 도전 정신을, 딸에게는 독립심을 길러주고 싶었다. 아버지는 저희 각자의 성격을 다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다르게 키우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누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형에게는 항상 내가 형이니까 동생들을 챙겨라 하셨고, 저에게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봐라 하셨고, 누나에게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각각의 땅을 산 시기와 저희의 인생 중요한 순간들이 묘하게 일치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 큰 땅을 하나 사셨고, 누나가 결혼할 때도 좋은 위치의 땅을 사셨고, 형이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아버지가 우리 각자를 생각하면서 땅을 사신 건 아닐까? 제가 추측해 봤어요. 이 땅은 큰아들을 위해, 이 땅은 딸을 위해, 이 땅은 둘째를 위해.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투자를 하신 게 아니라 저희 각자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으신 거였어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하면 되잖아. 형이 말했어요. 이 땅은 원래 나를 생각해서 사신 거고, 저 땅은 민수저를 생각해서 사신 거고. 하지만 문제는 그런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였어요. 저희의 추측일 뿐이었거든요. 그때 누나가 다른 제안을 했어요. 우리 아예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 어떨까? 땅을 나누지 말고 같이 관리하는 거야. 같이 관리? 응.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세 명이 공동 소유주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복잡할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각자 다른 땅을 가져가면 관리가 어려울 텐데 함께 관리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럼 수익도 똑같이 나누고. 당연하지. 우리는 형제잖아. 누나의 말에 저희는 모두 동의했어요. 1년 동안 싸웠던 게 무색할 정도로 간단한 해결책이었어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가족회사를 만드는 게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땅을 각각 소유하는 것보다 법인이 소유하는 게 관리 비용도 적게 들고 상속세 문제도 나중에 해결하기 쉽다고 했어요. 그럼 회사 이름은 뭘로 할까? 아버지 성함에서 따서 개발? 너무 딱딱한데. 그럼 삼형제 부동산? 그것도 좀. 결국 저희는 화목부동산 개발이라고 정했어요. 아버지가 가장 바라셨을 이름이었거든요.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생님이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가족이 함께 사업하려면 미리 규칙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 운영 규칙을 자세히 정했어요.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세 명이 모두 동의해야 하고 수익은 동등하게 나누고 만약 누군가 회사에서 나가고 싶으면 나머지 두 명이 지분을 인수한다는 식으로요.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돈 때문에 다시는 싸우지 말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잊지 말자. 가족이 최우선이다. 회사를 만들고 나니까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전문 관리회사에 위탁해서 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임대 수익도 안정적으로 들어왔어요. 상속세도 분할 납부로 해결했고요. 더 좋았던 건 저희 관계가 예전보다 더 돈독해진 거예요. 매달 한 번씩 회사 회의를 한다는 핑계로 모이게 됐고 자연스럽게 가족 모임도 늘어났어요. 역시 아버지가 우리보다 한 수 위셨네. 어느 날 형이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걸 미리 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분배 방법을 안 정해 놓으신 거야. 설마. 아니야, 분명히 그럴 거야. 우리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길 바라셨던 거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저희가 유산 때문에 갈등을 겪더라도 결국은 화해할 거라고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성숙해지길 바라셨던 거겠죠. 1년 후 회사는 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몇몇 땅은 예상대로 가치가 올랐고 새로운 투자 기회도 생겼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도 아버지처럼 살자. 누나가 제안했어요. 어떻게? 절약하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저희는 모두 동의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가족 규칙을 만들었어요. 매달 수익의 일정 부분은 다시 투자하고 일정 부분은 가족 모임이나 여행비로 쓰고 나머지는 각자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미래를 위해 저축하면서도 가족 시간은 소중히 여기자는 뜻이었죠.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아버지가 왜 검소하게 사셨는지, 왜 너희들에게 돈을 함부로 주지 않으셨는지 알겠지? 아이들도 이제는 이해하더라고요. 특히 제 아들은 할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대단한 분이셨구나.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우시고 아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이제 저희는 정기적으로 아버지 무덤을 찾아가요. 회사 운영 상황도 보고드리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고 계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말 물려주고 싶으셨던 건 뭐였을까? 어느 날 저희가 무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가족의 그것도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그것 같아. 아버지가 저희에게 보여주신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법, 현재의 편안함보다 미래를 위해 참고 기다리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법이었어요. 평생 월급의 80%를 저축하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시고 저희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묵묵히 지켜보셨던 아버지. 그 인내와 사랑이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거였어요. 지금 저희는 각자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형은 가족을 책임지는 든든한 맏형이 되려고 하고 누나는 독립적이면서도 가족을 챙기는 현명한 누나가 되려고 하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어요.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왜 모으고 왜 쓰는지 아는 거다. 할아버지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셨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기를 바라셨다. 요즘은 회사 일로 바쁘긴 하지만 가족 시간은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매주 일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해서 세 가족이 모두 모이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실까? 누나가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하실 거야.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땅도 돈도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는 인내,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부유한 분이셨어요. 마음이 부유하셨고 사랑이 넘치셨고 지혜로우셨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지금도 가끔 아버지가 그리워져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할 때,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아버지의 조언이 듣고 싶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답을 다 주고 가셨어요. 아버지의 삶 자체가 답이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현재의 편안함보다 미래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 그게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었어요. 요즘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야.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가족을 제대로 키운 게 성공이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물려주고 싶으셨던 건 땅이 아니라 꿈이었고,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재산이 아니라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모든 걸 제대로 물려받았어요.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아버지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또 그 다음 세대에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게 아버지가 진정으로 바라셨던 일이고 저희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가난만 남긴 줄 알았던 아버지는 사실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법, 희생하는 법,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법이었어요.